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이런 파동을 거친 후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표가 좀 전면으로 나서는 듯한 인상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과연 돌아온 문재인인 것인지, 또 하나 호남 민심이 저희가 좀 잠시 새누리당 공천에 가 있는 동안 생각만큼 더불어민주당한테 우호적이 안 나보네요. 김홍걸,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모시기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자, 일단 김종인 대표 역시 오늘도 대통령과 각을 세웠습니다. 배신을 먼저 얘기했네요. 어떤 장면일지 확인하겠습니다. 경제 상황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처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정치의 배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배신의 경제를 갖다가 심판하는 선거가 이번 4.13 선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종인 대표는 이제 계속 노력하는 것이, 우리 비례대표 논란 좀 잊어주세요. 우리 정체성 논란 좀 잊어주세요. 역시 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같은데, 아직은 이제 경제로 초점이 완전히 돌아가진 않는 국면이죠. 어떻습니까? 네. 이제 본인의 주특기를 좀 10분 발휘하고 싶은 생각은 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이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싸고 이 정체성 논란이 워낙 국민에게 그 각인이 돼 있어서 네. 이 경제로 좀 모두 전환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경제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바지 사장이 과연 그 총선을 완주할 수 있을까? 완주하고 나서도 계속 그 더민주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 이 의구심이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의 뭐랄까요, 말빨이라고 할까요? 이게 좀 과거에 비해서 현재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악력이 좀 약해진 느낌, 아마 현장을 취재하는 많은 정치부 기자들의 인상인 것 같아요. 자, 왜냐면요, 어제 저희가 잠깐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표 칩거 70인 동안 서울 나들이가 거의 없었는데 어제 정치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체성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재인과 김종인 두 사람의 정체성 논쟁, 논란 어떻게 이어지는지 어제 얘기 잠깐 먼저 들어보고 시작하게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당 정체성 논쟁이 일부에서 있습니다. 저는 아주 관념적이고 부질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왼쪽으로는 진보를 포용하고 오른쪽으로는 중도 그리고 합리적 보수까지 다 이렇게 포괄하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러나 확장을 위해서 진보 또 민주화운동 세력 시민운동 세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쪽 면만 본 것입니다. 자, 김종인 대표의 저 얘기 공천 완결되기 전이라면 잘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건 저런 논란이 나왔는데 정체성 김종인 대표도 6번이나 강조할 정도로 계속 얘기했던 사안이잖아요. 네. 역시 갈등의 단초가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인은 국구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듣는 사람은 모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청래 의원 컷오프한 거 정말 잘못된 결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당의 정체성, 민주화 세력, 운동권 세력 뭐 잘못했냐 이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거 이게 정말 나쁜 정치라고 분명히 어제 개소식 가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또 만약에 기자들이 또 붙어서 물어보면 그게 그 뜻이 아니고 내 뜻은 이거였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있는 그대로 내가 말한 게 그대로 들으면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인 대표와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선하을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이 누구냐? 새로운 월급 사장이냐? 아니면 예전부터 있던 오너냐? 그 논쟁이 있었잖아요. 기자들이 역시 빼놓지 않고 문재인 대표한테 바짝 붙어서 물었습니다. 정체성, 또 정체성입니다. 어떻게 답했을까요? 보겠습니다. 소식에 가셔가지고 말씀하신 게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해 못할 말을 했습니까? 자, 말씀드릴 다 그대로입니다. 오늘 김종인 대표께서 정체성을 좀 이렇게 고쳐보겠다 말씀하신 건데 그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있는 건가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다 보십시오. 해석 요구하시지 말고 제가 이해 못할 말을 한 게 아닌데. 후보들 어떻게 지원을 이견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후보분들 어제 현장 말을 그대로 보내 주십시오. 어제 현장에서 좀 짜증이 나시는 것 같은 인상인데.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이 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그 비례대표 공천 파동을 보면은요. 더불어민주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다수결로 이 김종인 대표의 그 안을 부결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좀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당의 최고 의결기구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정체성을 잘못 건드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영리를 건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떤 이제 진보를 포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진보를 포용하고 진보 쪽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중도로 외연 확장이 안 돼서 지금까지 선거에서 계속 연전연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플러스 알파 덧셈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왔는데 네. 이분도 또 지금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덧셈 정치를 할 수 있는 또 보수로 또는 중도 보수로 외연을 확장하려면 이 김종인 대표와 같은 그 뭐 얘기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진보도 포용을 하고 외연은 중도로 확장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표의 저 말씀이 네.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다. 그건 전혀 아니겠죠. 네. 제 생각에는 당 정세 분석팀에서 네. 김종인 대표 영입으로 인한 중도파 흡수 효과가 네. 지금 많이 소멸돼 가고 있다. 네. 이런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대표적으로 그걸 뒷받침하는 게 네. 정청래 의원 처음에 탈락했을 때 네. 안타깝다. 이 정도로 그쳤습니다. 네. 근데 어제 나오신 말씀은 뭡니까? 네. 정청래 의원은 당의 정체성과 거의 비슷한 사람인데 네. 왜 탈락시켰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기 문재인 대표의 저 말씀은 이제 중도층을 이렇게 김종인 대표를 이용해서 흡수하는 거 어렵다. 네. 차라리 집토끼라도 확실히 잡자. 네. 이걸로 보이고요. 네. 왜냐하면 또 하나는 김종인 대표가 지금 아까 경제 프레임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게 박근혜 대통령 탓이냐? 네. 아니면 그 유가 하락, 네. 그다음 중국의 경착륙, 네. 그다음 달러의 그 미국 금리 인상 네. 이런 우리 경제가 그 사실 글로벌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모든 대외 여건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거 지금 다른 나라도 매우 어렵습니다. 네. 이런 걸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가 가장 그 전문적인 분야라고 하는 이런 경제 프레임으로 갔을 때 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분명히 또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야당이 발목 잡아서 경제 사법인가 통과 안 됐다. 네. 이런 여러 가지를 합치면요. 지금 그 김종인 대표가 내세우는 경제 프레임으로 이번 총선을 간다고 해서 결코 유리하지 않다. 네. 그걸 생각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제도 그랬잖아요. 울산에 있는 저 야권 연대 과정이 이제 중재 과정에도 좀 나섰고 기념 촬영까지 같이 할 정도로 통합진보당과 손잡는 것 관련해서 굉장히 부담이 없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종인 대표는 계속 정의당하고는 정체성도 안 맞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정책 연대도 하지 않겠다고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만 생각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이 그러면 이렇게 됐다면 자, 중간층을 위해 영입한 사람의 효과가 좀 떨어졌다고 판단한다면 김문재인 대표가 선거에 전면으로 나오는 것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도 제가 저희 동아일보의 야당 출입 기자한테 질문 드렸더니 호남 민심 때문에 그건 어렵다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구장차장님 생각이 다르십니까? 아니면 아니, 역시 저도 호남 동의합니다. 유권자의 거부감 네. 제일 고려 상태입니까? 네.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그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호남 민심 기반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전면에 나서게 되면 이 호남 선거를 총선에서의 호남 선거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전면에 나설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울산이라든지 네. 아니면 서울이라든지 어떤 그 지역색이 좀 옅으면서 또는 야권과 연대 가능성이 있는 곳 이런 곳을 돌아다니는 것은 네. 장기적으로 보면 대선 때를 염두에 둔 이 야권 연대 포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네. 위해서뿐만 아니라 네. 나는 늘 그 범야권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네. 이런 이미지를 좀 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 기자가 문재인 대표 아까 저 집 앞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네. 혹시 호남 유세도 가십니까? 이미 이제 PK라든지 강원이라든지 또 네. 서울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호남은 남았거든요. 뭐 네. 충청도 아직 안 갔습니다만 자, 호남 가실 것인가요? 물었더니 좀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좀 부정적인 뉘앙스였습니다. 네. 본인이 친노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남에 가서 유세한들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네. 또 김종인 대표도 지금 국보위 참여 논란 때문에 호남에 가서 표를 얻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 네. 양다 두 쌍두마차 체제로 선거가 굴러가야 되는데 호남을 지금 버리고 하기는 어렵고 이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고민에 쌓여 있는 거죠. 일단 일당이 되는 건 막더라도 최소한 저 국민의당, 안철수당이 호남을 중심으로 약진하는 것도 막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내년 말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동안 이제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정당 해산된 이후에 잊고 있었습니다만 통합진보당 옛 의원들이 하나둘씩 총선에 출마하고 있네요. 자, 관악 지역의 이상규 의원인데요. 야권을 향해서 북한과 손잡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다만 야당이 좀 숙제를 던진 것 같은데요. 얘기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야당이 집권을 하려면 당당하게 종북몰이에 맞서서 북한과 손잡고 평화통일 대화를 통해서 정의와 평화가 물결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합니다. 자, 북한과 손잡자. 이 마당에 뭐 잘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만 어쨌건 통합진보당 출신 이상규 전 의원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이제 민중연합당이라는 당인데 네. 지난달 창당한 신생정당입니다. 여러 당이 이제 합쳐져서 만든 당인데 네. 저게 이제 도로 통진당이 되는 게 아니냐. 왜냐면 3명의 전 통합진보당 옛 의원들이 절로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뭘 1%, 그러니까 99%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모토를 걸고 만들었지만 통진당 의원들이 대다수의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 통진당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종북몰이에 맞서려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 저런 모토를 갖고 있다면 국민들 누구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네. 야, 이거 통진당 다시 부활하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창당하자마자 2만 명의 당원이 들어왔대요. 네. 그 얘기는 과거에 옛 통진당 세력들이 다 잠재해 있다가 네. 당이 또 새로운 당이 나오니까 확 쏠렸다. 이러면서 또 다시 비례대표를 또 몇 석을 가져가려고 목표를 삼는다면 또 다른 또 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여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전략적으로는 이제 야당이라면 북한과 대화하자고 얘기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종북몰이에도 밀리지 말자 그러겠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북한과 연대하는 얘기 지금 하기 좀 어렵겠죠. 아니, 지금 김종인 대표가 있는 데서 네. 저렇게 한다면 김종인 대표가 정의당하고는 정강 정책이 안 맞다. 네. 연대 못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김종인 대표가 네. 의석이 급하다 하더라도 네. 만일 저런 민중당입니까? 네. 저런 곳하고 연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네. 어쨌건 호남 민심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종인 대표 체제에서 도저히 문재인 대표 체제로 호남 민심 다스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일단 이번 주말에 호남 처음 가잖아요. 근데 눈에 띄는 게 김홍걸 씨를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 이런 흐름이 있다면서요. 네, 사실 선대위원장 자리에 여러 사람이 이제 거론되고 있었는데, 문재인 전 대표도 이름이 이제 거론이 됐었는데, 네. 본인도 일단 백의종군하겠다고 했고, 김종인 대표도 그렇게 적극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호남에서 지금 어쨌든 일부 여론조사긴 하지만, 국민의당이 굉장히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호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선 결국 DJ의 마음이 필요하고, DJ의 친아들이 나온다면, 그래도 이반된 민심을 좀 가지고 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에 저 영입 카드가, 공동 선대위원장 카드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도당, 전북도당 이제 급하겠죠. 그래서 요청을 했습니다. 김홍걸 씨가 과연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를 내놨을까요? 정청래 의원의 공천 탈락권에서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또 공천에서 그런 말썽이 일어가지고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을 탈락시키면서 도대체 왜 이분이 탈락했는지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공천관리위원장,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나서서 이 당을 소수가 지배하는 당이 아닌 다수의 당원 여러분들이 지배하는 당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자, 김홍걸 위원장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 정청래 낙천시킨 거 잘못이고 공천관리위원장인 홍창선 전 의원은 설명도 잘 못하고 횡설수설까지 하더라. 이렇게 보면은 김종인 대표랑 생각 차이가 굉장히 커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호남을 공략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DJ의 진짜 아들을 이제 데려온 거죠. 정치적 아들들이 지금 나가서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진짜 아들을 데려와서 호남 민심을 좀 잡겠다라고 했는데 네.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호남 민심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다 태우게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하고 이제 당내 정체성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도 만약에 정청래 의원을 그럼 다시 공천 주자는 것이냐, 이제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것 자체가 김종인 체제를 좀 약화시키는 의미도 있지만 오히려 당내 분란에 이 불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공천 때문에 거의 쑥대밭이 됐고 야당 역시 두 그룹이 이제 운동권 중심의 정당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전문가 중심으로 갈 거냐의 논쟁을 놓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호남 민심 챙기랴 중도층 챙기랴 야당 상황도 간단치 않은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여러분께 영상 하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자꾸 말실수를 하시는데 정체성 논란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심기가 불편하신 걸까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이 회자를
안 붙은 모양입니다. 그 장면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산 시민들께서 우리 새누리당,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편집되죠? 새누리당 지금 막장 공천 보십시오. 적어도 공천에서는 우리 새누리당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에 비해서 완성을 거두었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어쨌건 여야 공천 때문에 굉장히 복잡할 텐데요. 한국 사회 진일보해야 될 텐데 지금 일단은 꽉 묵혀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들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스러운 소식 여러 가지 들려옵니다. 순위 확인하겠습니다.